2024년 가을 서울 강남의 한 고급 호텔 컨퍼런스 홀에는 수백 명의 기자들이 몰려들어 있었습니다. 플래시가 터지고 카메라 셔터 소리가 홀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무대 위에는 두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한 명은 70이 넘어 보이는 우아한 여성이었고 다른 한 명은 50대 중반의 남성이었습니다. 여성의 이름은 김순자였습니다. 한때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외식 사업가였고 모델이자 연예인으로도 활동했던 그녀는 지금 재정적 파탄의 위기에 놓여 있었습니다. 남성의 이름은 박태준이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김태준이었습니다. 국내 굴지의 IT 기업 K테크의 사장이자 재벌 김재용 회장의 양아들로 알려진 인물이었습니다. 기자 한 명이 손을 들고 질문을 던졌습니다. 김순자 여사님, 30년 만에 아들을 찾았다고 하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의심하고 있습니다. 재정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갑자기 재벌 아들을 찾았다는 것이 너무 우연이 아니냐는 지적인데요.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자의 얼굴에는 깊은 슬픔이 스쳤습니다. 그녀는 마이크를 잡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30년 동안 단 하루도 아들을 잊은 적이 없습니다. 가난했을 때도, 부자가 되었을 때도, 결혼했을 때도, 이혼했을 때도 항상 제 아들을 찾아 헤맸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돈이 필요해서 아들을 찾았다는 말은 어머니로서 가장 모욕적인 말입니다. 저는 제 전 재산을 다 잃어도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제 아들만큼은 절대 포기할 수 없습니다. 다른 기자가 또 질문했습니다. 하지만 DNA 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친자 관계를 확신할 수 없지 않습니까? 순자는 옆에 서 있는 태준을 바라봤습니다. 태준은 멍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조발성 치매로 인해 그는 자신이 왜 이곳에 서 있는지조차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DNA 검사는 이미 끝났습니다. 순자가 말했습니다. 99.9% 일치합니다. 이 사람은 제 아들 김태준이 맞습니다. 홀 안이 웅성거렸습니다. 기자들은 서로 쳐다보며 수군거렸고 카메라는 쉴 새 없이 셔터를 눌러댔습니다. 그때 태준이 갑자기 말했습니다. 여기가 어디죠? 순자는 태준이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요, 아드님. 곧 끝나요. 태준은 순자를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당신은 누구세요? 그 한마디에 기자들은 더욱 흥분했고 플래시는 더 격렬하게 터졌습니다. 순자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30년 만에 찾은 아들이 자신을 알아보지 못한다는 사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자신을 돈을 노린 나쁜 어머니로 오해한다는 사실이 그녀의 가슴을 찢어놓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습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여자가 어떻게 밑바닥에서 시작해 정상에 올랐다가 다시 추락했는지, 그리고 그 모든 과정에서 아들을 향한 모성이 어떻게 그녀를 지탱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또한 한 남자가 어떻게 버림받은 아이에서 재벌이 되었다가 모든 것을 잃고 다시 어머니의 품으로 돌아오게 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돈과 명예와 권력이 난무하는 세상에서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30년 전으로 돌아가 봅시다. 1995년 여름, 모든 것이 시작된 그날로 말입니다. 1995년 7월 어느 새벽 서울 변두리의 허름한 건물 3층 단칸방에서 26살의 김순자는 눈을 떴습니다. 알람 시계가 새벽 5시를 가리키고 있었고 창밖은 아직 어두웠습니다. 순자는 조심스럽게 몸을 일으켜 옆에서 자고 있는 5살 아들 태준이를 바라봤습니다. 작고 여린 아들의 얼굴은 천사처럼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순자는 아들의 이마에 살며시 입을 맞추고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남편 박진수가 세상을 떠난 지 3년이 지났습니다. 태준이가 2살 때 남편은 택시기사로 일하다가 새벽 근무 중 졸음운전 트럭에 치여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가해자는 제대로 된 보상도 하지 않고 도주했고 경찰은 찾지 못했습니다. 순자에게 남은 것은 2살 배기 아들과 장례비로 인한 빚 그리고 몇십만 원의 돈이 전부였습니다. 시댁에서는 아이를 데려가 키우겠다고 했지만 순자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태준이는 남편이 남긴 유일한 선물이었고 그녀가 살아가는 이유였습니다. 그렇게 혼자 아들을 키우기 시작한 지 3년 순자는 온갖 일을 다하며 살아왔습니다. 새벽에는 시장에서 일했고 낮에는 식당에서 설거지와 서빙을 했으며
밤에는 빌딩 청소를 했습니다. 하루에 서너 시간 자는 것이 전부였고 밥은 하루에 한 끼 먹을까 말까 했지만 태준이만 보면 견딜 수 있었습니다. 순자는 찬장을 열어 쌀통을 꺼냈습니다. 쌀이 거의 바닥나 있었습니다. 그녀는 낡은 지갑을 열어 안을 확인했습니다. 1,000원짜리 2장, 500원짜리 3개, 총 3,500원이 그녀의 전 재산이었습니다. 순자는 남편이 남긴 낡은 잠바를 걸치고 조용히 집을 나섰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며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언젠가는 이 가난에서 벗어나 태준이에게 더 나은 삶을 주고 싶다고, 좋은 집에서 살게 하고 싶다고, 맛있는 음식을 실컷 먹게 하고 싶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그때는 그녀도 몰랐습니다. 자신이 정말로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과정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잃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구멍가게에 도착해 순자는 문을 두드렸습니다. 주인 아저씨가 문을 열어주었고 순자는 3,500원을 주고 쌀 한 대를 샀습니다. 쌀봉지를 안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순자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동쪽 하늘이 조금씩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여보, 하늘에서 우리 태준이 잘 지켜봐줘. 순자는 죽은 남편에게 기도했습니다. 집에 돌아와 순자는 밥을 지었습니다. 쌀을 씻고 물을 붓고 가스레인지에 올려 밥이 익기를 기다렸습니다. 30분 후 고소한 밥 냄새가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순자는 태준이를 깨웠습니다. 태준아, 일어나. 밥 먹자. 태준이는 눈을 비비며 일어났습니다. 엄마, 응, 잘 잤니? 순자는 아들의 손을 잡고 식탁으로 데려갔습니다. 작은 밥상에는 따뜻한 밥과 김치, 된장국이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태준이는 맛있게 밥을 먹었습니다. 엄마, 맛있어. 그 한마디에 순자의 마음은 따뜻해졌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순자는 출근 준비를 했습니다. 태준아, 엄마 일 가야 해. 옆집 아주머니가 와서 봐주실 거니까 착하게 있어야 해. 알았지? 네, 엄마. 순자는 아들을 꼭 안았습니다. 금방 올게. 사랑해. 우리 태준이. 나도 사랑해, 엄마. 순자는 문을 나서며 마지막으로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태준이는 블록을 가지고 놀기 시작했습니다. 순자는 미소를 지으며 문을 닫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알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태준이와 함께한 마지막 아침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날 오후 4시 옆집 김 여사는 태준이를 순자의 집으로 데려다 주고 자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태준아, 엄마 올 때까지 여기 있어. 알았지? 네, 아주머니. 김 여사가 나가자 태준이는 혼자 남았습니다. 처음에는 블록을 가지고 놀았지만 곧 심심해졌습니다. 창밖을 내다보니 동네 아이들이 놀이터에서 신나게 놀고 있었습니다. 태준이도 놀고 싶었습니다. 아이는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계단을 내려가 밖으로 나오니 따뜻한 햇살이 얼굴을 비쳤습니다. 놀이터로 가려던 태준이는 문득 멈춰 섰습니다. 길 건너편에 아이스크림 가게가 보였고 다른 아이들이 아이스크림을 먹으며 즐거워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태준이는 아이스크림을 먹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엄마가 돈이 없어서 사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먹고 싶었습니다. 태준이는 천천히 길을 건넜습니다. 차가 오는지 확인하지 않고 그냥 건넜습니다. 다행히 차는 오지 않았습니다. 아이스크림 가게 앞에 서서 태준이는 유리창 너머로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여러 가지 색깔의 아이스크림이 진열되어 있었고 아이들이 행복하게 먹고 있었습니다. 꼬마, 뭐하니? 갑자기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태준이가 돌아보니 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40대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는데 양복을 입고 있었지만 어딘가 수상해 보였습니다. 아이스크림 보고 있어요. 먹고 싶어? 네. 그럼 아저씨가 사줄까? 태준이는 망설였습니다. 엄마가 말씀하셨습니다. 모르는 사람한테 물건 받으면 안 된다고. 하지만 아이스크림은 너무나 먹고 싶었습니다. 정말요? 그럼 들어가자. 남자는 태준이의 손을 잡고 가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아이스크림 2개 주세요. 남자는 돈을 내고 아이스크림을 받아 태준이에게 건넸습니다. 자, 먹어. 태준이는 처음 먹어보는 아이스크림에 눈이 커졌습니다. 달콤하고 차가운 맛이 입 안가득 퍼졌습니다. 맛있어요. 그치? 맛있지? 그런데 넌 어디 사니? 저기요. 태준이는 손가락으로 자기 집 방향을 가리켰습니다. 엄마랑 둘이 살아요. 아빠는 하늘나라 갔어요. 남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뭔가 생각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래, 그럼 엄마는 지금 어디 계시니? 일하러 가셨어요. 저녁에 와요. 남자의 눈에 이상한 빛이 스쳤습니다. 그래, 그럼 혼자 집에 있었구나. 심심했겠다. 네, 아저씨가 재미있는 곳 데려다 줄까? 거기 가면 친구들도 많고 맛있는 것도 많이 먹을 수 있어. 태준이는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엄마한테 물어봐야 해요. 괜찮아. 금방 다녀올 거니까 엄마 오시기 전에 돌아오면 돼. 남자는 태준이의 손을 잡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길 건너편에 검은색 승용차가 서 있었습니다. 남자는 차 문을 열고 태준이를 태웠습니다. 자, 타. 태준이는 불안했지만 차에 올라탔습니다. 차가 출발했습니다. 처음에는 동네 안을 돌았지만 곧 큰 길로 나갔습니다. 아저씨, 우리 어디 가요? 조금만 가면 돼. 재미있는 곳이야. 하지만 차는 계속 달렸습니다. 동네를 벗어나고 서울을 벗어나고 고속도로로 들어섰습니다. 태준이는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아저씨, 엄마한테 가야 해요. 조금만 참아. 금방이야. 하지만 차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1시간, 2시간, 3시간, 해가 지기 시작했습니다. 태준이는 울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울지 마. 곧 도착해. 마침내 차가 멈췄습니다. 부산이었습니다. 서울에서 4시간을 달려온 곳이었습니다. 남자는 태준이를 차에서 내려 한 건물로 데려갔습니다. 해맑은 보육원이라는 간판이 걸린 곳이었습니다. 남자는 안으로 들어가 원장실로 갔습니다. 원장님, 아이 데려왔습니다. 50대 여자 원장이 태준이를 내려다봤습니다. 이름이 뭐니? 태준이요. 김태준. 나이는 5살이요. 원장은 남자에게 봉투를 건넸습니다. 돈이 들어 있었습니다. 수고했어요. 다음에도 부탁합니다. 네. 그럼 전 가보겠습니다. 남자는 봉투를 받아 나갔습니다. 태준이는 원장을 올려다봤습니다. 엄마한테 가고 싶어요. 원장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 엄마는 너를 버렸어. 이제 넌 여기서 살아야 해. 아니에요. 엄마는 날 버리지 않았어요. 원장은 태준이의 팔을 잡고 건물 안으로 데려갔습니다. 큰 방에는 다른 아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모두 부모가 없거나 버려진 아이들이었습니다. 여기가 내 방이야. 다른 애들이랑 잘 지내. 원장이 나가자 태준이는 구석에 앉아 울었습니다. 엄마, 어디 있어? 나 데려가줘. 하지만 엄마는 오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태준이는 처음으로 엄마 없이 잠을 잤습니다. 차갑고 딱딱한 바닥에서 낯선 아이들 사이에서 엄마를 그리워하며 울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멀리 서울에서는 순자가 미친 듯이 아들을 찾아 헤매고 있었습니다. 오후 5시 순자는 식당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버스에서 내려 골목을 걸으며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오늘은 태준이랑 뭐하고 놀까? 블록놀이를 할까? 아니면 그림을 그려줄까? 계단을 올라 집 문을 열었습니다. 태준아, 엄마 왔어. 하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순자는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태준이가 없었습니다. 방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태준아, 어디 있니? 순자는 화장실을 확인했고 옷장을 열어봤고 이불 속까지 들춰봤지만 태준이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옆집으로 뛰어갔습니다. 똑똑똑똑 급하게 문을 두드렸습니다. 아주머니, 태준이 어디 있어요? 김 여사가 문을 열었습니다. 태준이 내 집에 있지 않아? 없어요. 지금 아무도 없어요. 김 여사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어떡하지? 나는 4시에 내 집에 데려다 줬는데 그때는 분명 잘 있었어. 순자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1시간 반, 태준이가 사라진 지 1시간 반이 지났다는 뜻이었습니다. 순자는 계단을 뛰어내려가 건물 밖으로 나갔습니다. 태준아, 김태준, 목이 터져라 소리쳤습니다. 골목을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아들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고개를 돌려 쳐다봤지만 순자는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놀이터로 갔습니다. 아이들이 놀고 있었지만 태준이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혹시 이 아이 봤어요? 5살 남자아이. 이만한 키. 아주머니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못 봤는데요. 순자는 편의점으로 갔고 슈퍼마켓으로 갔고 빵집으로 갔습니다. 모든 가게를 돌아다니며 물었지만 아무도 태준이를 보지 못했습니다. 해가 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이 붉게 물들었고 거리에는 가로등이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순자는 멈추지 않고 뛰어다녔습니다. 목소리는 쉬어갔고 다리는 후들거렸고 온몸이 땀으로 흥건했지만 그녀는 계속 아들을 찾았습니다. 밤 8시
순자는 파출소로 갔습니다. 실종 신고하러 왔습니다. 경찰이 신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이름이 어떻게 되죠? 김태준이요. 5살이에요. 특징이 있습니까? 순자는 떨리는 손으로 지갑에서 태준이 사진을 꺼냈습니다. 왼쪽 팔에 화상 자국이 있어요. 여기요. 순자는 사진 속 태준이의 왼쪽 팔을 가리켰습니다. 태준이가 3살 때 뜨거운 물에 데어서 생긴 자국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소문해 보겠습니다. 제발 찾아주세요. 제발이요. 순자의 목소리는 절규에 가까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파출소를 나와 순자는 다시 동네로 돌아가 밤새도록 아들을 찾아 헤맸습니다. 골목마다 다니며 태준이의 이름을 불렀고 가로등 아래 건물 구석구석 자동차 밑까지 살펴봤습니다. 밤 11시, 12시, 새벽 1시, 2시, 시간은 흘러갔지만 태준이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새벽 3시, 순자는 더 이상 걸을 수 없을 만큼 지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혹시 태준이가 돌아왔을지도 모른다는 희망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집은 여전히 텅 비어 있었습니다. 순자는 문 앞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그제야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태준아, 엄마 미안해. 엄마가 잘못했어. 일 가지 말았어야 했어. 내 곁에 있었어야 했어. 그녀는 바닥에 이마를 대고 울었습니다. 밤새 참았던 눈물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제발 무사해라. 제발 다치지 말고 무사해라. 엄마가 꼭 찾을게. 순자는 주먹으로 바닥을 쳤습니다. 1번, 2번, 3번, 손에서 피가 났지만 아픔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마음의 아픔이 몸의 아픔보다 훨씬 컸기 때문입니다. 새벽 4시 순자는 겨우 몸을 일으켜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태준이의 이불이 그대로 개켜져 있었고 태준이가 놀던 블록들이 바닥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순자는 블록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빨간색 블록이었습니다. 태준이가 가장 좋아하던 블록이었습니다. 그녀는 블록을 가슴에 안고 다시 울었습니다. 이것이 순자의 긴 여정의 시작이었습니다. 30년 동안 아들을 찾아 헤매는 여정의 시작이었습니다. 태준이가 사라진 후 순자는 미쳐버릴 것 같았습니다. 매일 밤 악몽을 꾸었고 아들의 이름을 부르며 잠에서 깼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무너질 수 없었습니다. 아들을 찾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순자는 전국의 보육원을 찾아다녔습니다. 부산, 대구, 광주, 대전 모든 도시에 보육원을 일일이 방문하며 태준이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태준이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실종아동 찾기 프로그램에도 나갔습니다. 방송이 나간 후 전화가 수십 통 왔지만 모두 사기꾼이거나 잘못된 정보였습니다. 순자는 절망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일은 계속해야 했습니다. 아들을 찾으려면 돈이 필요했고 살아가려면 일을 해야 했습니다. 순자는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시장에 나가 일하고 낮에는 식당에서 일하고 밤에는 빌딩 청소를 했습니다. 잠은 하루 3시간, 밥은 하루 한 끼. 그렇게 1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순자의 인생을 바꿀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식당 주인 광희 아주머니가 그녀를 불렀습니다. 순자야, 너 노래 잘하지? 네, 노래요? 어제 내가 일하면서 흥얼거리는 거 들었는데 목소리가 정말 좋더라. 순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심심해서 부른 거예요. 아니야. 정말 좋았어. 우리 식당에서 가끔 손님들 앞에서 노래 좀 불러줄 수 없겠니? 순자는 놀랐습니다. 저요? 제가요? 응. 요즘 손님들이 밥만 먹으면 재미없다고 하더라고. 내가 노래라도 불러주면 분위기도 좋아질 것 같아. 순자는 망설였지만 결국 수락했습니다. 돈을 더 받을 수 있다면 무엇이든 할 각오였습니다. 다음 날부터 순자는 점심시간에 손님들 앞에서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떨렸지만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자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순자는 어릴 때부터 노래를 좋아했습니다.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동네 노래자랑에 나가 상도 받았었고 친구들은 가수가 되라고 했었습니다. 하지만 가난한 집안 형편 때문에 꿈을 접어야 했고 결혼 후에는 노래를 부를 기회가 없었습니다. 지금 다시 노래를 부르니 잊고 있던 꿈이 되살아나는 것 같았습니다. 손님들의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순자의 노래를 듣기 위해 식당을 찾는 사람들이 늘어났고 식당은 점점 번창했습니다. 광희 아주머니는 순자에게 월급을 2배로 올려주었고 순자는 처음으로 조금 여유가 생겼습니다. 하지만 순자는 돈을 쓰지 않고
모두 저축했습니다. 아들을 찾기 위해 탐정을 고용하려면 돈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2년이 지났습니다. 1997년 순자는 28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작은 원룸에서 벗어나 투룸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언젠가 태준이를 찾으면 함께 살 집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빈 방 하나를 태준이 방으로 꾸며놓고 순자는 매일 밤 그 방에 들어가 태준이를 그리워했습니다. 어느 날 식당에 한 남자가 찾아왔습니다.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는데 깔끔한 양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김순자 씨 맞으십니까? 네, 그런데요. 저는 스타 기획사에서 일하는 박성우라고 합니다. 순자 씨 노래를 듣고 찾아왔습니다. 순자는 어리둥절했습니다. 제 노래요? 네, 정말 훌륭하셨습니다. 혹시 가수나 모델에 관심 있으십니까? 순자는 웃었습니다. 저요? 가수요? 저는 그냥 식당 아줌마인데요. 아닙니다. 순자 씨는 목소리도 좋고 외모도 뛰어나십니다. 제대로 트레이닝만 받으면 충분히 성공할 수 있습니다. 순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지금 일이 바빠서요. 잠깐만 생각해 보세요. 이건 인생을 바꿀 기회입니다. 남자는 명함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생각해 보시고 연락 주세요. 순자는 명함을 받아들었습니다. 그날 밤 순자는 명함을 보며 고민했습니다. 가수가 된다는 것, 그것은 어릴 적 꿈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녀에게 중요한 것은 오직 아들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유명해진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알게 될 것이고 그러면 태준이를 찾기도 더 쉬워질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순자는 결심했습니다. 다음 날 그녀는 박성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해보겠습니다. 가수가 되고 싶어요. 1998년 순자는 본격적으로 연예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낮에는 식당에서 일하고 밤에는 연습실에서 노래와 춤을 배웠습니다. 처음에는 힘들었습니다. 이미 29인 나이에 데뷔하는 것은 늦은 편이었고 젊은 가수들과 경쟁하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순자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남들보다 2배, 3배 더 연습했고 매일 밤 새벽까지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특별한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슬픔과 그리움이 묻어나는 목소리, 아들을 잃은 어머니의 애절한 마음이 담긴 목소리였습니다. 1999년 봄 순자는 첫 앨범을 냈습니다. 타이틀곡 기다림은 잃어버린 아들을 향한 어머니의 마음을 노래한 곡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반응이 미미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한 라디오 DJ가 이 노래를 듣고 감동해 자신의 프로그램에서 계속 틀어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조금씩 사람들의 반응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기다림은 차트 순위가 올라갔고 몇 주 만에 1위를 차지했습니다. 순자는 하룻밤 사이에 스타가 되었습니다. 방송에 출연하고 인터뷰를 하고 콘서트를 열었습니다. 하지만 순자는 모든 인터뷰에서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잃어버린 아들을 찾고 있습니다. 5살 때 사라진 제 아들 김태준을 아시는 분은 연락 주세요. 순자의 이야기는 사람들의 가슴을 울렸습니다. 전국에서 제보, 전화가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잘못된 정보였거나 사기였습니다. 순자는 실망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2000년 순자는 두 번째 앨범을 냈고 이번에도 데이트를 쳤습니다. 그녀는 이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가수가 되었습니다. 돈도 많이 벌었습니다. 하지만 순자는 사치를 부리지 않았습니다. 번 돈은 모두 저축하거나 아들을 찾는 데 썼습니다. 전국의 탐정을 고용했고 광고를 냈고 현상금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태준이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2001년 순자는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모델 활동이었습니다. 32의 나이였지만 순자는 여전히 아름다웠습니다. 아니, 젊었을 때보다 더 아름다웠습니다. 세월의 풍파를 겪으며 더 깊어진 눈빛, 고통을 견디며 더 단단해진 표정, 그리고 아들을 향한 그리움이 만들어낸 특유의 아우라가 그녀를 더욱 매력적으로 만들었습니다. 순자는 패션쇼에 섰고 화보를 찍었고 CF에 출연했습니다. 그녀는 가수이자 모델이자 연예인으로 활동하며 더욱 유명해졌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아들을 찾지 못한다는 사실이 더욱 가슴 아팠습니다. 유명해지면 아들을 찾기 쉬울 거라 생각했는데 오히려 가짜 제보만 늘어났습니다. 돈을 노린 사람들, 유명세를 노린 사람들,
그저 장난으로 전화하는 사람들. 순자는 지쳐갔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2003년 순자는 35이 되었습니다. 연예 활동으로 번 돈이 상당히 쌓였고 그녀는 새로운 도전을 생각했습니다. 식당 사업이었습니다. 순자는 어릴 때부터 요리를 좋아했고 식당에서 일하며 많은 경험을 쌓았습니다. 그녀는 강남에 작은 한식당을 열었습니다. 순자네 집밥이라는 이름의 식당이었는데 유명인이 여는 식당이라는 화제성과 맛있는 음식 덕분에 금방 성공했습니다. 순자는 식당 경영에 재능이 있었습니다. 직원들을 잘 챙겼고 손님들에게 친절했으며 음식 하나하나에 정성을 들였습니다. 1년 만에 순자는 두 번째 식당을 열었고 2년 만에 5개의 식당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2005년 순자는 본격적으로 외식 사업에 뛰어들었습니다. 프랜차이즈 사업을 시작한 것입니다. 순자네 집밥 프랜차이즈는 빠르게 전국으로 확산되었습니다.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모든 주요 도시에 순자의 식당이 생겼습니다. 순자는 이제 가수이자 모델이자 사업가였습니다. 언론은 그녀를 만능 엔터테이너라고 불렀고 성공한 여성의 롤모델이라고 치켜세웠습니다. 하지만 순자에게 중요한 것은 오직 하나였습니다. 아들을 찾는 것. 그녀는 전국의 모든 식당에 태준이의 사진을 걸어놓았습니다. 실종아동을 찾습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태준이의 어릴 적 사진과 예상 성장 사진을 나란히 붙여놓았습니다. 수백 개의 식당에서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그 사진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태준이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2008년 순자는 40이 되었습니다. 태준이가 사라진 지 13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태준이는 18살이 되었을 것입니다. 어떤 모습으로 자랐을까?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을까? 순자는 매일 밤 그런 생각을 하며 잠들었습니다. 그해 가을 순자의 인생에 또 한 번 큰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한 패션쇼에서 그녀는 한 남자를 만났습니다. 50대 중반의 신사였는데 깔끔한 양복 차림에 지적인 인상을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김순자 씨 맞으십니까? 남자가 다가와 인사했습니다. 네, 그런데요. 저는 남해에 온 회장 김일도라고 합니다. 오늘 모델 워킹 정말 훌륭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순자는 정중하게 대답했습니다. 남해에 오는 국내 최대 해운 회사 중 하나였고 김일도는 재벌 총수로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혹시 저와 차 한잔 하실 수 있으실까요? 순자는 잠시 망설였지만 거절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좋습니다. 두 사람은 근처 카페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김일도는 신사적이고 교양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업 이야기, 예술 이야기, 인생 이야기를 나누며 순자는 그에게 호감을 느꼈습니다. 무엇보다 김일도는 순자의 아픔을 이해해 주었습니다. 저도 아들을 잃었습니다. 김일도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2년 전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25이었습니다. 순자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이미 지난 일입니다. 하지만 순자 씨의 마음은 이해합니다. 자식을 잃는다는 것, 그것은 세상에서 가장 큰 아픔입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아픔을 공유하며 가까워졌습니다. 몇 달 후 김일도는 순자에게 청혼했습니다. 저와 함께 인생의 남은 시간을 보내주시겠습니까? 순자는 고민했습니다. 재혼은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남편 박진수가 죽은 후 15년 동안 혼자 살아왔고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김일도는 달랐습니다. 그는 순자를 이해했고 존중했으며 태준이를 찾는 일도 적극 도와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순자는 마침내 승낙했습니다. 2009년 봄 순자와 김일도는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언론은 신데렐라 스토리라며 대서특필했습니다. 가난한 식당 아줌마에서 시작해 가수, 모델, 사업가가 되고 마침내 재벌과 결혼한 순자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순자는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아들을 찾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결혼식 날 그녀는 빈 자리 하나를 남겨두었습니다. 언젠가 태준이가 돌아올 자리였습니다. 결혼 후 순자의 삶은 더욱 화려해졌습니다. 남해에 온 회장 부인이 된 그녀는 상류층 사교계에 진입했고 각종 파티와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하지만 순자는 여전히 자신의 사업에 집중했습니다. 식당 사업은 계속 번창했고 2010년에는 해외 진출까지 성공했습니다. 일본, 중국, 동남아시아의 순자내에 집밥이 생겼고
한국 음식을 알리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순자는 이제 수백억 원의 재산을 가진 사업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2011년 여름 김일도는 골프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사업상 골프가 필요하다며 레슨을 받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의 레슨 코치는 30살의 젊은 여성 프로 골퍼 박미연이었습니다. 미연은 아름다웠고 젊었으며 무엇보다 야심이 넘치는 여자였습니다. 그녀는 김일도를 처음 본 순간부터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 남자를 내 것으로 만들어 모든 재산을 손에 넣겠다고 미연은 교묘했습니다. 레슨 중에 자연스럽게 몸을 스치고 웃으며 눈을 맞추고 친근하게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김일도는 처음에는 별 생각 없었습니다. 하지만 미연의 계속된 접근에 조금씩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미연은 김일도의 외로움을 파고들었습니다. 아들을 잃은 슬픔 재혼했지만 여전히 채워지지 않는 허전함, 나이 들어가는 것에 대한 두려움. 회장님, 힘드시죠? 미연이 레슨 후 조용히 물었습니다. 아들을 잃으신 슬픔, 저도 조금은 이해해요. 김일도는 놀라 미연을 바라봤습니다. 자네가 어떻게? 저도 어릴 때 동생을 잃었어요. 교통사고로요. 그 슬픔은 평생 가는 것 같아요. 김일도는 미연에게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레슨이 끝난 후에도 함께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었고 저녁을 함께 하기도 했습니다. 순자는 남편이 변화를 눈치챘습니다. 여보, 요즘 골프 레슨 자주 받으시네요. 응, 사업상 필요해서 말이야. 그 코치 분 실력이 좋으신가 봐요. 뭐 괜찮은 편이지. 김일도는 시선을 피했습니다. 순자는 불안했지만 남편을 믿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해 가을 순자의 불안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한 파파라치가 김일도와 미연이 함께 호텔에 들어가는 사진을 찍었고 그 사진은 인터넷에 퍼졌습니다. 언론은 난리가 났습니다. 남해운 회장 불륜 스캔들, 순자 재혼 2년 만에 위기 제목의 기사들이 쏟아졌습니다. 순자는 남편을 마주했습니다. 여보, 이게 무슨 일이에요? 미안하오. 김일도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그 여자와 그런 관계예요? 나도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소. 그냥 그렇게 됐소. 순자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자식을 잃은 슬픔을 이해한다며 다가온 남자가 함께 태준이를 찾겠다고 약속한 남자가 이제는 젊은 여자에게 빠져 자신을 배신하고 있었습니다. 이혼하겠어요. 순자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순자 씨, 우리 다시 생각해 봅시다. 아니요. 전 당신을 용서할 수 없어요. 순자는 일어나 방을 나갔습니다. 이혼 절차는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재산 분할 문제로 법정 다툼이 있었지만 결국 순자는 자신의 사업체만 가지고 나왔습니다. 남해운의 재산은 한 푼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혼 후 김일도와 결혼한 박미연은 본격적으로 남해운의 재산을 손에 넣기 시작했습니다. 김일도를 조종해 회사 지분을 자신에게 넘기게 했고 주요 자산을 빼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순자의 사업체에도 타격이 왔습니다. 남해운과 거래하던 순자의 식당들이 계약을 해지당했고 은행 대출이 갑자기 회수되기 시작했습니다. 미연의 계략이었습니다. 순자를 완전히 파산시켜 사회에서 매장시키려는 계획이었습니다. 2013년 순자는 재정적 위기에 빠졌습니다. 식당들이 하나둘 문을 닫기 시작했고 빚이 쌓여갔습니다. 언론은 또다시 난리가 났습니다. 순자 파산, 위기, 화려했던 성공, 신화의 몰락, 기사 제목들이 순자를 짓눌렀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고통 속에서도 순자는 한 가지만 생각했습니다. 태준이를 찾아야 한다는 것. 파산 위기에도 그녀는 탐정, 고용을 멈추지 않았고 광고를 계속 냈으며 DNA 데이터베이스에 자신의 정보를 업데이트했습니다. 2014년 봄 순자는 마지막 남은 식당들마저 팔아야 했습니다. 수백억 원의 재산이 순식간에 날아갔고 그녀에게 남은 것은 빚뿐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결국 망했네. 재벌이랑 결혼해서 잘 사는 줄 알았더니 자업자득이야. 욕심이 너무 많았어. 하지만 순자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다시 밑바닥부터 시작했습니다. 노량진의 작은 식당 하나를 열었습니다. 순자네 밥집 15평짜리 작은 가게였지만
순자는 최선을 다해 운영했습니다. 그리고 그 식당 벽에는 여전히 태준이의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1995년 7월 부산 해맑은 보육원에 도착한 5살 태준이는 매일 울었습니다. 엄마를 찾으며 밤마다 울다가 잠들었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태준이를 놀렸습니다. 애기처럼 운다. 엄마는 널 버렸어. 태준이는 더욱 울었습니다. 아니야, 엄마는 날 버리지 않았어. 하지만 엄마는 오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났지만 엄마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태준이는 조금씩 보육원 생활에 적응해 갔습니다. 아침 6시에 일어나 세수하고 밥 먹고 청소하고 학교 가고 돌아와서 숙제하고 저녁 먹고 자는 일상이 반복되었습니다. 보육원 원장 최명자는 차가운 사람이었습니다. 아이들을 사랑하지 않았고 그저 정부 지원금을 받기 위한 도구로 생각했습니다. 밥은 항상 부족했고 반찬은 형편없었으며 겨울에는 난방이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태준이는 추위와 배고픔을 견디며 자랐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고통 속에서도 태준이는 엄마를 잊지 않았습니다. 밤마다 엄마 얼굴을 떠올렸고 엄마 목소리를 기억하려 애썼습니다. 시간이 지나며 얼굴은 희미해졌지만 따뜻했던 느낌만큼은 절대 잊을 수 없었습니다. 1998년 태준이는 8살이 되었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이 되었고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놀기 바빴지만 태준이는 책을 읽었습니다. 왜 그렇게 공부만 하니? 다른 아이가 물었습니다. 나중에 크면 엄마 찾을 거야. 그러려면 똑똑해져야 해. 태준이의 대답에 아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선생님은 태준이를 칭찬했습니다. 태준아, 넌 참 착하고 똑똑하구나. 감사합니다, 선생님. 계속 이렇게 공부하면 좋은 대학도 갈 수 있어. 태준이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꼭 좋은 대학 가서 엄마 찾을 거야. 2000년 태준이는 10살이 되었습니다. 그해 여름 보육원에 한 부부가 찾아왔습니다. 50대 부부였는데 깔끔한 옷차림에 부유해 보였습니다. 입양을 하러 온 것이었습니다. 원장 최명자는 그들을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떤 아이를 찾으시나요? 10살 정도 남자아이를 찾습니다. 똑똑하고 건강한 아이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 아이들을 보시죠. 원장은 여러 아이를 소개했고 마지막으로 태준이를 불렀습니다. 이 아이는 김태준입니다. 공부도 잘하고 성격도 좋습니다. 남자는 태준이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이름이 뭐니? 김태준입니다. 나이는 10살입니다. 부모님은 어떻게 되셨니? 아빠는 돌아가셨고 엄마는 저를 찾고 계실 거예요. 태준이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여자가 남편에게 속삭였습니다. 여보, 이 아이 어때요? 착해 보이는데. 남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이 아이로 하겠습니다. 원장은 기뻐하며 서류를 꺼냈습니다. 좋은 선택하셨습니다. 태준이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입양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지 못했지만 엄마와 멀어지는 것만 같아 불안했습니다. 저기요, 저 엄마 찾아야 하는데요. 원장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내 엄마는 널 버렸어. 이제 새 부모님 모시고 잘 살아야지. 아니에요. 엄마는 날 버리지 않았어요. 태준이는 울며 항변했습니다. 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일주일 후 태준이는 새 부모와 함께 보육원을 떠났습니다. 차 안에서 태준이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보육원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그리고 태준이는 생각했습니다. 엄마 미안해. 나 엄마 못 찾을 것 같아. 태준이를 입양한 부부는 김재용과 이숙희였습니다. 김재용은 K테크라는 IT 기업의 창업자이자 회장이었습니다. 그는 40대의 회사를 세워 큰 성공을 거뒀지만 자식이 없었습니다. 이숙희는 젊었을 때 병으로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이 되었고 부부는 오랫동안 입양을 고민해 왔습니다. 태준이가 그들의 첫 번째 양자가 되었습니다. 태준아, 이제부터 넌 우리 아들이야. 김재용이 차 안에서 말했습니다. 이름도 바꿔야지. 김태준으로 하자. 원래 성은 뭐였니? 김씨였어요. 그럼 됐네. 성은 그대로 김씨고 이름만 태준으로 하자. 태준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새 집은 강남의 큰 아파트였습니다. 보육원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넓고 화려했습니다. 태준아, 여기가 내 방이야. 이숙희가 문을 열어 보여줬습니다. 큰 침대, 책상, 책장,
컴퓨터가 있는 방이었습니다. 태준이는 처음 보는 풍경에 놀랐습니다. 이게 다 제 거예요? 그럼 다 내 거야. 필요한 거 있으면 말해. 뭐든지 사줄게. 태준이는 방 안으로 들어가 침대에 앉았습니다. 부드럽고 따뜻한 침대였습니다. 보육원의 딱딱한 바닥과는 달랐습니다. 하지만 태준이는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마음 한구석이 텅 비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태준이는 새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엄마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이제 많이 희미해진 얼굴이었습니다. 엄마 미안해. 나 이제 다른 집에서 살게 됐어. 하지만 엄마 잊지 않을게. 꼭 찾을게. 태준이는 눈물을 흘리며 잠들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태준이의 새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강남의 좋은 초등학교로 전학을 갔고 과외 선생님이 와서 공부를 가르쳐줬으며 피아노와 영어를 배웠습니다. 모든 것이 풍족했지만 태준이는 여전히 외로웠습니다. 김재용은 일 때문에 바빴고 이숙희는 친구들과 모임이 많아 태준이와 함께 있는 시간이 많지 않았습니다. 태준이는 혼자 방에서 책을 읽으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밤마다 엄마를 생각했습니다. 2003년 태준이는 13살이 되었습니다. 중학교에 입학했고 명문 중학교였습니다. 태준이는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다른 아이들처럼 놀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좋은 성적을 받아야 부모님이 기뻐하셨고 부모님이 기뻐해야 태준이도 이 집에 있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태준이는 항상 불안했습니다. 혹시 성적이 나쁘면 다시 보육원으로 돌아가는 건 아닐까? 버림받는 건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욱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1등을 했고 전교 회장이 되었으며 모범생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김재용은 만족했습니다. 태준아 잘했다. 역시 우리 아들이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지만 태준이는 김재용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마다 가슴 한구석이 아팠습니다. 진짜 아버지는 돌아가셨고 엄마만이 세상에서 유일한 가족이었는데 그 엄마를 찾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2006년 태준이는 16이 되었습니다. 고등학교에 입학했고 서울의 명문 고등학교였습니다. 그곳에서 태준이는 처음으로 사랑을 느꼈습니다. 같은 반 여학생 박은영이었습니다. 은영이는 밝고 활발한 성격의 여학생이었는데 태준이에게 먼저 말을 걸어왔습니다. 너 전교 1등이지? 대단하다. 아니에요. 그냥 운이 좋았어요. 겸손하기까지 하네. 나랑 친구 할래? 태준이는 놀랐습니다. 이렇게 밝게 다가오는 사람은 처음이었습니다. 네, 좋아요. 두 사람은 친구가 되었고 시간이 지나며 서로에게 호감을 느꼈습니다. 은영이는 태준이의 외로움을 채워줬고 태준이는 은영이에게 안정감을 줬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때 두 사람은 사귀기 시작했습니다. 태준이는 처음으로 행복을 느꼈습니다. 은영이와 함께 있으면 엄마에 대한 그리움도 조금 덜했습니다. 2009년 태준이는 서울대학교에 입학했습니다. 컴퓨터공학과였습니다. 김재용은 매우 기뻐했습니다. 역시 우리 태준이야. 나중에 회사 물려받을 준비를 해야지. 태준이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여전히 엄마를 찾고 싶었습니다. 대학에 들어간 후 태준이는 본격적으로 엄마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인터넷으로 실종 아동 찾기 사이트를 검색했고 1995년에 실종된 아동 명단을 찾아봤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이름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보육원에서 기록을 남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태준이는 DNA 데이터베이스도 찾아봤습니다. 실종 아동이 가족들이 DNA를 등록해 놓으면 나중에 아이가 나타났을 때 매칭할 수 있는 시스템이었습니다. 태준이는 자신의 DNA를 등록하려 했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본인이 실종 아동이었다는 것을 증명해야 했는데 증명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보육원에서 받은 서류에는 태준이가 고아로 나와 있었고 부모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었습니다. 태준이는 좌절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대학 4년 동안 틈틈이 엄마를 찾았습니다. 서울의 오래된 동네들을 돌아다니며 혹시 기억나는 곳이 있나 찾아봤고 당시 뉴스 기사를 검색해 실종 아동 사건을 찾아봤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2013년 태준이는 23이 되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K테크에 입사했습니다. 양아버지 김재용이 회사였지만
태준이는 특별 대우를 받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혹독한 대우를 받았습니다. 김재용은 태준이를 후계자로 만들기 위해 철저히 교육했습니다. 신입사원 때부터 모든 부서를 거치게 했고 야근도 시키고 어려운 프로젝트도 맡겼습니다. 태준이는 불평하지 않고 열심히 했습니다. 능력도 뛰어났습니다. 프로그래밍 실력이 좋았고 새로운 아이디어도 많았으며 직원들과의 관계도 원만했습니다. 3년 만에 태준이는 과장이 되었고 5년 만에 부장이 되었습니다. 2018년 태준이는 28이 되었습니다. 그해 봄 태준이는 고등학교 때 사귀던 박은영과 재회했습니다. 은영이는 대학 졸업 후 외국에 나가 공부하다가 돌아왔고 우연히 태준이와 마주쳤습니다. 태준아, 오랜만이야. 은영아, 정말 오랜만이네. 두 사람은 다시 사귀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더 진지했습니다. 결혼을 생각할 나이가 되었고 서로에게 잘 맞는다고 느꼈습니다. 2019년 가을 태준이는 은영이에게 청혼했습니다. 은영아, 나랑 결혼해 줄래? 은영이는 기쁘게 대답했습니다. 그럼 당연하지. 두 사람은 2020년 봄에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성대한 결혼식이었습니다. 재벌가의 후계자 결혼식답게 수백 명의 하객이 참석했고 언론도 취재를 왔습니다. 태준이는 행복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고 좋은 직장에서 일하고 부유한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빈자리가 있었습니다. 결혼식에 엄마가 없다는 것. 태준이는 결혼식 날 빈 자리 하나를 남겨두었습니다. 은영이가 물었습니다. 여보, 저 자리는 왜 비워뒀어? 태준이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나중에 이야기해 줄게. 결혼 후 1년 태준이와 은영이 사이에 딸이 태어났습니다. 이름은 지수였습니다. 작고 예쁜 아기였습니다. 태준이는 딸을 안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가 아빠가 되다니. 은영아, 고마워. 은영이는 미소 지었습니다. 우리 잘 키우자. 2022년 태준이와 은영이 사이에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이름은 준서였습니다. 이제 태준이는 두 아이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행복했지만 동시에 책임감도 무거웠습니다. 같은 해 태준이는 K테크의 사장이 되었습니다. 김재용 회장이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며 태준이에게 회사를 맡긴 것입니다. 32의 젊은 나이에 대기업 사장이 된 태준이는 언론이 주목을 받았습니다. 젊은 CEO의 혁신 경영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쏟아졌고 태준이는 유명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성공에는 대가가 따랐습니다. 일이 너무 많았습니다. 아침 7시에 출근해 밤 11시에 퇴근하는 일상이 반복되었고 주말에도 일했습니다. 스트레스가 쌓였습니다. 회사 경영, 직원 관리, 주주들과의 관계, 경쟁사와의 싸움, 모든 것이 태준이의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게다가 가정에도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은영이가 변하기 시작한 것은 태준이가 사장이 된 직후부터였습니다. 처음에는 미묘한 변화였습니다. 옷차림이 화려해졌고 명품 가방을 사들이기 시작했으며 친구들과의 모임이 잦아졌습니다. 태준이는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아내가 사장, 부인이 되었으니 그에 맞게 생활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변화는 더 두드러졌습니다. 은영이는 아이들 교육에 집착하기 시작했습니다. 지수가 겨우 4살인데도 영어 유치원에 보냈고 피아노와 미술을 배우게 했으며 매일 학습지를 시켰습니다. 여보, 지수가 너무 힘들어 하는 것 같은데. 태준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힘들어도 해야죠. 나중에 좋은 대학 가려면 어릴 때부터 준비해야 해요. 아직 4살인데 그래서 지금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남들도 다 그렇게 해요. 은영이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태준이는 불편했지만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내를 이해하려 애썼습니다. 아마도 아이들에게 더 나은 미래를 주고 싶은 마음 때문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은영이의 변화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사교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재벌 부인들의 모임, 자선, 단체 모임, 골프 모임 등에 빠짐없이 참석했습니다. 처음에는 네트워킹을 위해서라고 말했지만
점점 그것이 주목적이 되어갔습니다. 여보, 오늘 저녁에 집에 있을 수 있어? 태준이가 물었습니다. 오늘은 안 돼요. 부인의 모임이 있어요. 어제도 모임 있었잖아. 어제는 다른 모임이었어요. 오늘은 꼭 가야 하는 모임이에요. 태준이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요즘 집에 거의 없네. 당신도 맨날 회사에 있잖아요. 저도 바쁜 거예요. 태준이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자신도 일 때문에 집에 거의 없으니 아내를 탓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아이들이었습니다. 지수와 준서는 부모가 모두 바쁘다 보니 주로 유모와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빠, 오늘 유치원에서 그림 그렸는데 봐줄래? 지수가 그림을 들고 왔습니다. 아빠 지금 바빠. 나중에 볼게. 태준이는 노트북을 보며 대답했습니다. 지수는 실망한 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태준이는 나중에야 그 순간을 후회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2023년 초 태준이는 이상한 증상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회의 중에 갑자기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지 잊어버리는 일이 생겼습니다. 부장님 방금 무슨 말씀 하시려던 거죠? 직원이 물었습니다. 태준이는 당황했습니다. 아, 뭐였더라? 잠깐만요. 몇 초간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 맞다. 예산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정확히 무슨 내용을 말하려 했는지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태준이는 대충 얼버무리고 회의를 끝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피곤해서 그런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요즘 일이 너무 많아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증상은 점점 심해졌습니다. 차 열쇠를 어디 뒀는지 잊어버렸고 중요한 약속을 까먹었으며 직원 이름이 생각나지 않는 일도 생겼습니다. 어느 날 저녁 집에 돌아온 태준이는 현관 비밀번호가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몇 번을 눌러봤지만 틀렸고 결국 은영이에게 전화해야 했습니다. 여보, 비밀번호가 뭐였지? 네, 비밀번호요? 당신이 정한 거잖아요. 알아. 근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은영이는 한숨을 쉬며 비밀번호를 알려줬습니다. 요즘 왜 이래요? 건망증이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피곤해서 그래. 병원 가보는 게 어때요? 괜찮아. 쉬면 나아질 거야. 하지만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나빠졌습니다. 회사에서 실수가 잦아졌고 직원들이 눈치채기 시작했습니다. 사장님 요즘 이상하지 않아요? 자꾸 같은 말씀하시고 그러게요. 건강이 안 좋으신가 봐요. 태준이는 불안했습니다. 무언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느꼈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의 여름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태준이는 출근길에 회사 위치를 잊어버렸습니다. 운전하다가 갑자기 어디로 가야 하는지 몰라 차를 세웠습니다. 10분 동안 차 안에 앉아 생각한 끝에 겨우 기억해냈습니다. 그날 태준이는 결심했습니다. 병원에 가야겠다고.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습니다. 2023년 8월 태준이는 신경과를 찾았습니다. 강남의 큰 병원이었습니다. 어떻게 오셨습니까? 의사가 물었습니다. 요즘 자꾸 잊어버려요. 방금 무슨 일을 했는지도 기억이 안 나고 중요한 약속도 까먹고. 언제부터 그러셨습니까? 반년 전쯤부터요. 처음에는 가끔씩이었는데 요즘은 심해졌어요. 다른 증상은요? 길을 잃은 적도 있고 사람 이름이 생각 안 날 때도 있어요. 의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기록했습니다. 검사를 해봐야겠습니다. MRI와 인지 기능 검사를 받으시죠. 태준이는 여러 검사를 받았습니다. 뇌 MRI, 혈액 검사, 인지 기능 검사 등 일주일에 걸쳐 진행되었습니다. 일주일 후 태준이는 결과를 듣기 위해 다시 병원을 찾았습니다. 은영이도 함께 갔습니다. 의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앉으세요. 태준이와 은영이는 긴장하며 앉았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의사는 MRI 사진을 꺼내 보여줬습니다. 여기 보시면 뇌가 위축되어 있습니다. 정상보다 훨씬 작아졌어요. 그게 무슨 의미인가요? 태준이가 물었습니다. 의사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조발성 치매입니다. 방 안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뭐라고요? 은영이가 먼저 반응했습니다. 치매요? 제 남편이요? 네, 젊은 나이에 발병하는 조발성 치매입니다. 태준이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치매는 노인들이 걸리는 병 아닌가요? 저 아직 33인데요. 조발성 치매는 30대부터 50대에 발병합니다. 드물지만 발생합니다. 원인이 뭔가요? 유전적 요인도 있고 스트레스도 영향을 줍니다. 태준 씨의 경우
극심한 스트레스가 원인일 가능성이 큽니다. 태준이는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치료는 가능한가요? 의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완치는 어렵습니다. 약물로 진행을 늦출 수는 있지만 결국 증상은 악화될 것입니다. 얼마나 악화되나요? 기억을 점점 잃게 됩니다. 최근 일부터 잊어버리고 점차 과거 기억도 사라집니다. 나중에는 가족도 알아보지 못하게 됩니다. 은영이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어떡하죠? 태준이는 멍했습니다. 33의 나이에 치매 진단을 받다니 앞으로 얼마나 살 수 있나요? 사람마다 다릅니다. 몇 년 걸릴 수도 10년 걸릴 수도 있습니다. 태준이는 병원을 나오며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맑은 하늘이었지만 그에게는 어둡게만 보였습니다. 33, 아직 젊은 나이입니다. 아이들도 어리고 회사도 이제 막 안정되었는데 이제 모든 것이 끝나는 건가요?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은영이가 말했습니다. 당신 회사 그만둬야 할 것 같아요. 태준이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뭐라고? 치매 환자가 어떻게 회사를 경영해요? 실수하면 어떡하려고요? 나 아직 괜찮아. 지금은 괜찮아도 나중엔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만두는 게 나아요. 태준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내의 말이 맞았습니다. 회사를 계속 경영하다가 큰 실수라도 하면 회사 전체가 위험해질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태준이는 잠들지 못하고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인생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살아왔는데 이제 모든 게 끝나는 건가요? 그리고 문득 한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엄마, 28년 동안 잊지 않고 찾아온 엄마, 이제 죽기 전에 엄마를 꼭 찾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치매 진단을 받은 후 태준이는 결심했습니다. 기억을 잃기 전에 반드시 엄마를 찾아야 한다고 말입니다. 그는 회사 일을 부회장에게 넘기고 엄마 찾기에 전념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탐정 사무소를 찾아갔습니다. 강남의 유명한 탐정 사무소였습니다. 실종된 사람을 찾고 싶습니다. 탐정소장 이강수가 물었습니다. 누구를 찾으시는데요? 제 친어머니입니다. 1995년에 헤어졌습니다. 그때 저는 5살이었고요. 탐정은 메모를 하며 물었습니다. 어머니 성함은요? 김순자입니다. 당시 26살이었습니다. 특징이 있습니까? 미모가 뛰어났다고 기억합니다. 그리고 노래를 잘 불렀습니다. 탐정은 컴퓨터로 검색을 시작했습니다. 김순자 1969년생 검색 결과가 수백 개 나왔습니다. 동명이인이 맞네요. 하나씩 확인해야 할 것 같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최소 3개월은 걸릴 것 같습니다. 태준이는 조급했습니다. 3개월이면 자신의 상태가 더 나빠질 수도 있었습니다. 더 빨리 할 수 없을까요? 돈은 얼마든지 드리겠습니다. 탐정은 태준이의 절박함을 느꼈습니다. 알겠습니다. 인력을 더 투입하겠습니다. 한 달 안에 결과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탐정 사무소를 나온 태준이는 직접 발로 뛰기 시작했습니다. 기억나는 장소들을 찾아다녔습니다. 어렴풋이 기억나는 골목, 작은 가게, 놀이터, 서울 변두리에 오래된 동네들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하지만 28년이라는 세월은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기억 속에 골목은 재개발로 사라졌고 작은 가게들은 편의점으로 바뀌었으며 놀이터는 아파트가 되어 있었습니다. 태준이는 좌절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DNA 데이터베이스 센터도 찾아갔습니다. 실종 아동 찾기 DNA 등록을 하고 싶습니다. 직원이 서류를 건넸습니다. 신분증과 증명 서류가 필요합니다. 증명 서류요? 네, 본인이 실종 아동이었다는 증명이 필요합니다. 태준이는 난처했습니다. 보육원에서 받은 서류에는 고아로 되어 있었고 실종 아동이라는 기록이 없었습니다. 증명할 서류가 없는데요. 그럼 등록이 어렵습니다. 태준이는 답답했습니다. 하지만 직원이 덧붙였습니다. 다만 반대로 찾을 수는 있습니다. 반대로요? 네, 혹시 어머니께서 DNA를 등록하셨다면 그쪽 데이터베이스를 검색해 볼 수 있습니다. 태준이는 희망을 느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나요? 본인 DNA를 채취해서 검사하면 됩니다. 만약 데이터베이스에 일치하는 분이 계시면 연락이 갈 겁니다. 태준이는 즉시 DNA 검사를 받았습니다. 결과는 2주 후에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 2주가 태준이에게는 영겁처럼 길게 느껴졌습니다. 매일 전화기를 붙잡고 있었고
혹시나 하는 마음의 센터에 전화도 여러 번 했습니다. 하지만 2주가 지나도 연락은 오지 않았습니다. 매칭되는 DNA가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엄마가 DNA를 등록하지 않았거나 등록했더라도 다른 데이터베이스에 등록했을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태준이는 실망했지만 계속 찾았습니다. 한 달 후 탐정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박 사장님, 찾았습니다. 태준이의 심장이 뛰었습니다. 정말입니까? 네, 김순자 씨를 찾았습니다. 놀라운 분이십니다. 놀랍다니요? 1990년대 말에 가수로 데뷔해서 큰 성공을 거두셨고 이후 모델과 사업가로도 활동하셨습니다. 외식 사업으로 수백억 재산을 모으셨고 재벌과 결혼도 하셨습니다. 태준이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엄마가 그렇게 성공했다니 지금은 어디 계십니까? 노량진에서 작은 식당을 운영하고 계십니다. 노량진이요? 작은 식당이요? 네, 몇 년 전 이혼하시고 재정적 어려움을 겪으셔서 지금은 작은 식당 하나만 운영하고 계십니다. 탐정은 주소를 건넸습니다. 순잔의 밥집 노량진 한 골목에 있는 작은 식당이었습니다. 태준이는 그 종이를 꼭 쥐었습니다. 드디어 찾았습니다. 28년 만에 엄마를 찾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태준이는 탐정 사무소를 나와 차에 올랐습니다. 운전석에 앉아 주소를 내비게이션에 입력하려는데 갑자기 손이 떨렸습니다.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엄마를 만나면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28년 동안 찾지 못해 미안하다고, 아니면 보고 싶었다고, 그리고 엄마는 자신을 알아볼까요? 5살 어린아이였던 자신이 이제 33 중년이 되었는데 알아볼 수 있을까요? 태준이는 심호흡을 하고 시동을 걸었습니다. 노량진으로 향했습니다. 2024년 9월 어느 오후 태준이는 노량진 골목에 도착했습니다. 좁은 골목 안쪽에 작은 식당이 보였습니다. 순잔의 밥집, 낡은 간판이었지만 태준이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간판으로 보였습니다. 차를 세우고 태준이는 식당을 바라봤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안이 보였습니다. 한 할머니가 설거지를 하고 계셨습니다. 허리가 굽은 할머니였지만 손놀림은 빠르고 정확했습니다. 태준이는 차에서 내리지 못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고 다리가 떨렸습니다. 저분이 정말 내 엄마일까? 그는 몇 분간 차 안에서 할머니를 바라봤습니다. 할머니의 얼굴을 자세히 보려 했지만 거리가 멀어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드디어 용기를 내어 차에서 내렸습니다. 식당 문 앞까지 걸어갔습니다. 문손잡이를 잡았습니다. 하지만 열지 못했습니다. 갑자기 머리가 지끈거렸고 어지러웠습니다. 치매 증상이었습니다. 요즘 이런 증상이 자주 나타났습니다. 여기가 어디지? 태준이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왜 여기 왔는지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잠시 서 있다가 화장실에 가고 싶어 문을 열었습니다. 딸랑 종소리가 울렸습니다. 할머니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어서 오세요. 태준이는 할머니를 봤습니다. 주름이 깊게 패인 얼굴이었지만 눈빛은 또렷하고 따뜻했습니다. 뭔가 익숙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정확히 무엇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저기 화장실이 어디 있습니까? 저쪽입니다. 태준이는 화장실로 갔습니다. 세면대에 물을 틀고 얼굴을 씻었습니다. 거울 속에 자신을 봤습니다. 창백한 얼굴, 흐릿한 눈빛, 이상했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도 잠시 헷갈렸습니다. 몇 분간 화장실에서 있다가 나왔습니다. 할머니는 여전히 설거지를 하고 계셨습니다. 태준이는 그냥 나가려다가 멈췄습니다. 혹시 이분이 내 엄마일까? 하지만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머리가 너무 혼란스러웠습니다. 실례했습니다. 태준이는 식당을 나왔습니다. 밖으로 나와 차로 돌아가려는데 갑자기 눈물이 났습니다. 왜 우는지 모르겠는데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뭔가 중요한 것을 놓친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무엇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태준이는 차에 올라 시동을 걸었습니다. 식당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는 완전히 잊어버렸습니다. 자신이 왜 노량진에 왔는지, 그 식당이 무슨 의미인지 모두 잊어버렸습니다. 식당 안에서 순자는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방금 들어왔던 그 남자 왠지 낯이 익은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누군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순자는 고개를 저으며 다시 일을 시작했습니다. 아마 단골 손님 중 한 분이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스쳐 지나갔습니다. 불과 몇 미터 거리에 서로가 있었지만
만나지 못했습니다. 28년을 기다렸지만 운명은 잔인하게도 그들을 엇갈리게 만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태준이는 은영이에게 물었습니다. 오늘 내가 어디 갔었지? 은영이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모르겠어요. 당신 스케줄은 제가 모르잖아요. 아, 그렇지. 태준이는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오늘 뭔가 중요한 일이 있었던 것 같은데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수첩을 펼쳐봤지만 아무것도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는 그날의 일을 완전히 잊어버렸습니다. 엄마를 찾았다는 사실도 식당에 갔었다는 것도 모두 기억에서 지워졌습니다. 며칠 후 탐정 이강수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박 사장님, 그날 식당에 가보셨습니까? 태준이는 당황했습니다. 식당이요? 무슨 식당 말씀이신가요? 어머니 식당이요. 제가 주소 알려드렸잖습니까? 탐정은 놀랐습니다. 기억 못 하시는 겁니까? 죄송한데 처음부터 다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탐정은 그제야 태준이의 상태가 심각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치매가 이미 많이 진행된 것이었습니다. 박 사장님, 병원에 가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상태가 많이 안 좋으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태준이는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무언가 중요한 것을 잊어버렸다는 확신이 들었지만 그게 무엇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2023년 가을 태준이의 상태는 급속도로 악화되었습니다. 회사에서 중대한 실수를 연달아 저지르며 이사회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어느 날 중요한 계약 미팅에서 태준이는 거래처 사장의 이름을 잊어버렸습니다. 김 사장님 안녕하십니까? 상대방은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 박 사장인데요. 아, 죄송합니다. 박 사장님 깜빡했네요. 그 작은 실수로 10억 원짜리 계약이 날아갔습니다. 이사회는 긴급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양아버지 김재용 회장도 참석했습니다. 태준 사장의 건강 문제가 심각합니다. 경영 능력의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 이사가 말했습니다. 다른 이사가 동조했습니다. 주가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김재용 회장이 무거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태준이를 잠시 쉬게 하는 게 어떻겠나? 그 말은 사장직에서 물러나라는 뜻이었습니다. 태준이는 받아들였습니다. 자신도 알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회사를 이끌 수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2023년 10월 태준이는 사장직을 사임했습니다. 언론은 난리가 났습니다. 젊은 CEO 정격사임, 건강 문제 제기돼 K테크 주가 급락, 경영 불안 가중 기사 제목들이 태준이를 짓눌렀습니다. 집에서의 상황은 더 나빴습니다. 은영이는 태준이를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당신 이제 뭐하고 살 거예요? 일자리도 없는데. 은영이의 목소리는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나도 모르겠어. 회사 지분이라도 있으니까 당분간은 괜찮을 거야. 당분간이요? 당신 병 치료비가 얼마나 드는데요? 은영이는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요양병원비, 약값, 간병비 다 합치면 한 달에 1,000만 원은 들 거예요. 태준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당신 이 상태로 애들 교육은 어떻게 시킬 건데요? 지수는 내년에 초등학교 들어가는데 좋은 학교 보내려면 돈이 얼마나 드는지 알아요? 은영이의 말에는 사랑이 없었습니다. 오직 돈, 계산뿐이었습니다. 태준이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아내가 자신을 사랑한 게 아니라 재벌 사장이라는 지위를 사랑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해 겨울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태준이는 집 주소를 잊어버려 길을 잃었고 아이들 이름도 가끔 헷갈렸으며 식사를 했는지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밤 태준이는 집을 나가 한강으로 향했습니다. 왜 한강으로 가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냥 발길이 닿는 대로 걸었습니다. 한강 다리 위에 서서 검은 물을 내려다봤습니다. 뛰어내리면 모든 게 끝날까? 이 고통도 혼란도 모든 게 끝날까? 하지만 뛰어내리지 못했습니다. 왜인지 모르지만 누군가를 만나야 할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게 누군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새벽이 되어서야 경찰이 태준이를 발견했습니다. 실종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것이었습니다.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태준이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이름이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신분증이라도 있으십니까? 태준이는 주머니를 뒤졌지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집에 지갑을 두고
두고 나온 것이었습니다. 결국 은영이가 경찰서로 와서 태준이를 데려갔습니다. 차 안에서 은영이가 말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못 참겠어요. 태준이는 은영이를 바라봤습니다. 뭐라고? 요양병원에 보낼 거예요. 은영이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집에서 돌볼 수 없어요. 애들도 무서워하고 저도 힘들어요. 나 노력할게.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당신 병은 점점 나빠질 거예요. 제발 조금만 더 참아줘. 안 돼요. 결정했어요. 2024년 봄 태준이는 요양병원에 입원했습니다. 강북의 한 요양병원이었습니다. 501호가 그의 방이 되었습니다. 좁은 방에 침대 하나, 작은 창문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은영이와 아이들은 일주일에 한 번 면회를 왔습니다. 처음에는 일주일에 한 번이었지만 곧 한 달에 한 번이 되었고 나중에는 두 달에 한 번이 되었습니다. 아빠, 지수가 면회 왔을 때 태준이는 딸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누구세요? 지수는 울며 나갔습니다. 준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빠, 나 준서야. 하지만 태준이는 고개를 갸웃거릴 뿐이었습니다. 은영이는 점점 면회를 오지 않았습니다. 그의 여름 은영이는 변호사를 통해 이혼 서류를 보냈습니다. 태준이는 서류를 보고 물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간호사가 대신 설명했습니다. 이혼 동의서예요. 이혼이요? 왜요? 태준이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부인께서 더 이상 함께 살 수 없다고 하십니다. 태준이는 멍하니 서류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아무 생각 없이 서명했습니다. 무엇에 서명하는지도 몰랐습니다. 그저 시키는 대로 했을 뿐입니다. 그렇게 태준이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회사도 가족도 재산도 건강도 그에게 남은 것은 텅 빈 기억과 501호 병실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가장 어두운 순간 다음에는 빛이 찾아오는 법입니다. 2024년 가을 어느 날 요양병원에 새 간호사가 입사했습니다. 이름은 정민지. 28살의 젊은 간호사였습니다. 민지는 501호 태준이를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환자 상태가 어때요? 선배 간호사가 물었습니다. 조발성 치매로 기억을 거의 잃으셨어요. 가족도 없으시고요. 안 됐네. 아직 젊으신데. 민지는 태준이를 돌보며 안타까움을 느꼈습니다. 다른 환자들과 달리 태준이는 조용하고 순했습니다. 시키는 대로 잘 따랐고 불평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가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엄마, 어디 있어? 보고 싶어? 민지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아팠습니다. 환자분, 어머니, 생각나세요? 태준이는 멍하니 민지를 봤습니다. 엄마 얼굴이 생각 안 나? 민지는 태준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요.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그날 저녁 민지는 퇴근 후 동네 식당에 갔습니다. 노량진의 작은 식당이었습니다. 순잔의 밥집. 민지는 자주 이 식당에 왔습니다. 집밥 같은 맛 때문이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순자가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사장님, 김치찌개 하나 주세요. 네. 금방 나갑니다. 순자는 정성껏 김치찌개를 끓였습니다. 음식을 기다리며 민지는 식당 벽을 둘러봤습니다. 그리고 한 사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실종아동을 찾습니다. 사진 속에는 5살쯤 되어 보이는 남자아이가 있었습니다. 이름 김태준. 실종일 1995년 7월. 특징 왼쪽 팔에 화상 자국. 민지는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떠올랐습니다. 501호 환자의 이름도 김태준이었습니다. 그리고 왼쪽 팔에 화상 자국이 있었습니다. 민지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설마 우연의 일치일까? 김치찌개가 나왔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사장님, 이 사진 속 아이는요? 순자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제 아들이에요. 30년 전에 잃어버렸습니다. 민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왼쪽 팔 화상 자국이 어떻게 생겼는지 기억하세요? 순자는 놀라 민지를 봤습니다. 여기서 여기까지요. 손목에서 팔꿈치 아래까지입니다. 뜨거운 물에 데웠어요. 민지는 확신했습니다. 501호 환자와 똑같았습니다. 사장님, 혹시 저랑 같이 갈 수 있으세요? 네. 어디로요? 제가 일하는 요양병원이요. 다음 날 오후 민지는 순자를 요양병원으로 데려왔습니다. 순자는 긴장한 표정으로 복도를 걸었습니다. 501호 앞에 도착했습니다. 여기에요. 민지가 문을 열었습니다. 방 안에서 태준이는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문 앞에 멈춰 섰습니다. 가슴이 터질 듯 뛰었습니다. 30년을 기다렸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태준이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있었습니다. 순자는 태준이의 얼굴을 봤습니다. 50대 중반의 남자. 하지만 그 얼굴에서 5살 태준이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눈매, 코, 입술 모두 그대로였습니다. 태준아. 순자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태준이는 순자를 바라봤습니다. 누구세요? 나야. 엄마야. 엄마요? 태준이는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순자는 태준이에게 다가갔습니다. 태준아, 나 엄마 김순자야. 기억 안 나니? 태준이는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기억이 잘 안 나요. 순자는 태준이의 팔을 잡았습니다. 소매를 걷었습니다. 왼쪽 팔에 화상 자국이 있었습니다. 손목에서 팔꿈치 아래까지. 이거 마, 살 때 뜨거운 물에 데웠잖아. 기억나? 태준이는 화상 자국을 내려다봤습니다. 이게 언제부터 있었는지 기억 안 나요. 순자는 눈물이 흘렀습니다. 태준아, 넌 내 아들이야. 30년 전에 잃어버렸는데 이제 찾았어. 하지만 태준이는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치매가 모든 기억을 앗아간 것이었습니다. 민지가 옆에서 말했습니다. 사장님, DNA 검사를 해보시는 게 어떨까요?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주일 후 DNA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99.9% 일치. 순자와 태준이는 친모자 관계가 확실했습니다. 순자는 결과지를 들고 울었습니다. 정말 내 아들이야. 태준이. 맞아. 병원 측은 순자를 태준이의 보호자로 등록했습니다. 퇴원 절차를 밟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태준이의 전 부인 은영이가 나타난 것입니다. 잠깐만요. 제가 법적 보호자인데요. 은영이는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이혼했지만 법적 보호자는 여전히 저예요. 순자는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전 이혼하셨잖아요. 이혼했어도 보호자는 바뀌지 않았어요. 제가 동의해야 퇴원할 수 있습니다. 은영이의 눈에는 계산이 가득했습니다. 그녀는 태준이의 재산이 아직 상당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회사 지분, 부동산, 주식 모두 합치면 수백억 원이었습니다. 이혼했지만 아직 재산 분할이 끝나지 않았고 은영이는 그 재산을 노리고 있었습니다. 순자를 보호자로 인정하면 재산 관리권도 넘어갈 것이고 그러면 자신이 받을 돈이 줄어들 것이었습니다. 순자는 은영이를 설득하려 했습니다. 제발이요. 제가 친어머니예요. DNA 검사로 증명됐어요. 그래도 법은 법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법원에 가서 보호자 변경 신청을 하세요. 그때 제가 동의할지 생각해 볼게요. 은영이는 냉정했습니다. 순자는 막막했습니다. 법적 절차를 밟으려면 시간이 오래 걸릴 것이고 변호사 비용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녀는 이미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작은 식당 하나로 근근히 생활하고 있었고 빚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30년을 기다렸는데 여기서 멈출 수 없었습니다. 순자는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보호자 변경 신청을 하고 싶습니다. 변호사는 상황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능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걸립니다. 최소 6개월은 잡아야 합니다. 6개월이요? 네. 그리고 비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얼마나 드나요? 최소 2천만 원은 필요합니다. 순자는 숨이 막혔습니다. 2천만 원. 그녀에게는 없는 돈이었습니다. 고민 끝에 순자는 결심했습니다. 식당을 팔기로 마지막 남은 식당마저 팔아 변호사 비용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2024년 11월 순자는 식당을 팔았습니다. 1,5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걸로 변호사 비용을 내고 남은 돈으로 당분간 생활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부터 순자를 향한 세상의 시선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2024년 12월 한 언론사가 순자와 태준이 이야기를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그 내용은 진실과 달랐습니다. 가수 출신 순자 30년 만에 재벌 아들 찾았다 주장. 재정 파탄 순자 치매 걸린 재벌 노려. 기사 제목은 자극적이었습니다. 기사 내용은 더 심했습니다. 한때 수백억 재산을 가졌던 가수 출신 사업가 김순자가 재정 파탄 후 갑자기 30년 전 잃어버린 아들을 찾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 아들은 다름 아닌 K테크 전 사장 김태준. 조발성 치매로 기억을 잃은 그는 현재 수백억 원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순자의 주장에 의문을 제기한다.
왜 하필 재정위기 때 아들을 찾았는가? 왜 하필 그 아들이 재벌인가? DNA 검사가 조작되었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기사를 읽은 순자는 몸이 떨렸습니다. 이건 거짓말이에요. 하지만 언론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른 매체들도 앞다투어 기사를 쏟아냈습니다. 순자 치매, 환자 이용해 재산 노려 DNA 검사, 조작 의혹, 전문가 검증 필요, 전 부인 박은영, 순자 주장 강력 반박, 은영이는 기자 회견까지 열었습니다. 저는 김태준이 전 부인입니다. 10년을 함께 살았고 두 아이의 엄마입니다. 은영이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거짓 눈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나타난 여자가 친어머니라고 주장합니다. 30년 동안 어디 있다가 지금 나타났습니까? 남편이 돈이 있으니까 나타난 거 아닙니까? 기자들이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DNA 검사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DNA 검사도 조작될 수 있습니다. 재검증이 필요합니다. 만약 진짜 어머니라면요? 진짜 어머니라도 30년 동안 버린 사람이 무슨 권리로 지금 나타납니까? 남편 재산을 노리는 게 분명합니다. 은영이의 말은 사람들의 분노를 자극했습니다. 인터넷에는 악플이 쏟아졌습니다. 순자 정말 뻔뻔하네. 돈 냄새 맡고 나타났네. 가수 출신 맞아? 연기파네. 치매 환자 이용하다니 최악. 순자는 집에서 나갈 수 없었습니다. 밖에 나가면 사람들이 손가락질했고 기자들이 쫓아왔습니다. 김순자 씨, 진실을 말씀해 주십시오. 정말 아들을 찾은 겁니까? 아니면 돈을 노린 겁니까? 순자는 울며 대답했습니다. 제 아들이에요. 정말 제 아들입니다. 하지만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옛 친구들도 등을 돌렸습니다. 순자야, 내가 그렇게까지 해야 했니? 무슨 소리야? 내 아들이라니까. 에이, 누가 믿어? 너 돈 없다며? 그래서 재벌 아들 찾았다며? 순자는 억울했습니다. 하지만 설명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세상은 이미 그녀를 악인으로 낙인 찍었습니다. 가장 힘든 것은 태준이를 만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병원 측은 순자의 면회를 제안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현재 논란이 있어서 면회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제발요. 제 아들 좀 보게 해주세요. 법적 보호자가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순자는 병원 앞에서 울었습니다. 30년을 기다려 겨우 찾았는데 다시 만날 수 없다니. 그날 밤 순자는 집에서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TV에서는 자신에 대한 뉴스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전문가들이 나와 순자를 비난했습니다. 명백한 사기 행각입니다. 법적 조치가 필요합니다. 순자는 TV를 껐습니다. 그리고 태준이 어릴 적 사진을 꺼냈습니다. 5살 태준이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태준아, 엄마 믿어줘. 엄마는 정말 널 찾아온 거야. 돈 때문이 아니야. 순자는 사진을 가슴에 안고 울었습니다. 세상이 모두 등을 돌려도 그녀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태준이는 그녀의 아들이었고 엄마로서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순자를 찾아왔습니다. 간호사 민지였습니다. 사장님, 제가 도와드릴게요. 민지야, 저는 사장님을 믿어요. 거짓말하는 사람 아니라는 거 알아요. 순자는 눈물이 났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민지는 계획을 말했습니다. 제가 병원 내부 기록을 확인해 봤어요. 태준 씨 입원 기록에 이상한 점이 있어요. 이상한 점? 전 부인 박은영 씨가 면회를 거의 안 왔어요. 1년에 2~3번? 그게 이상한 건가? 환자가 치매인데도 가족이 방치한 거예요.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민지는 또 다른 증거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이건 더 중요해요. 태준 씨가 입원 직전에 탐정사무소를 이용한 기록이 있어요. 탐정사무소? 네, 누군가를 찾고 있었던 것 같아요. 순자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혹시 나를 찾고 있었던 건 아닐까?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 탐정사무소에 가보시는 게 어떨까요? 다음 날 순자는 탐정 사무소를 찾아갔습니다. 강남의 한 빌딩 안에 있었습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탐정 소장 이강수가 물었습니다. 혹시 김태준이라는 사람 아십니까? 이강수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아, 박태준 사장님 말씀이시군요. 순자는 설명했습니다. 자신이 태준이의 친어머니라는 것, 30년 전에 헤어졌다는 것, DNA 검사로 확인했다는 것을 말했습니다. 이강수는 놀랐습니다. 그럼 당신이 김순자 씨시군요. 네, 맞습니다. 이강수는 서류를 꺼냈습니다. 작년에 박태준 사장님이 저희를 찾아오셨습니다. 어머니를 찾아달라고 하셨죠. 정말요? 네,
그래서 저희가 찾았습니다. 노량진 식당 주소까지 알려드렸어요. 그럼 태준이가 내 식당에 왔었단 말인가요? 네, 분명히 가셨을 겁니다. 하지만 그 후로 연락이 없으셔서 이상했어요. 순자는 떠올렸습니다. 작년 가을 화장실 찾는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 남자가 태준이었을까요? 순자는 깨달았습니다. 태준이가 자신을 찾아왔었다는 것을. 하지만 치매 때문에 엄마를 알아보지 못했고 그냥 돌아갔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강수가 말했습니다. 이 기록이 증거가 될 겁니다. 박태준 사장님이 먼저 어머니를 찾았다는 증거요. 순자는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순자는 변호사에게 서류를 가져갔습니다. 변호사는 서류를 보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거면 됩니다. 태준 씨가 먼저 어머니를 찾았다는 증거니까 돈을 노렸다는 주장을 반박할 수 있습니다. 정말요? 네. 기자회견을 여는 게 어떨까요? 순자는 망설였습니다. 기자회견을 열면 또 공격받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밝히려면 어쩔 수 없었습니다. 좋습니다. 하겠습니다. 2025년 1월 순자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호텔 컨퍼런스 홀에 수백 명의 기자가 모였습니다. 순자는 단상에 섰습니다. 떨렸지만 목소리를 가다듬었습니다. 저는 김순자입니다. 김태준의 친어머니입니다. 기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순자는 계속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제가 돈을 노리고 아들을 찾았다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순자는 서류를 꺼내 보였습니다. 이것은 작년 탐정사무소 기록입니다. 제 아들 태준이가 저를 먼저 찾았다는 증거입니다. 홀이 조용해졌습니다. 태준이는 치매 진단을 받고 기억을 잃기 전에 저를 찾으려 했습니다. 탐정을 고용해 저를 찾았고 제 식당까지 왔었습니다. 순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때 이미 치매가 진행되어 저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냥 돌아가셨고 모든 걸 잊어버리셨습니다. 기자 한 명이 손을 들었습니다. 증거가 확실합니까? 탐정소장도 여기 계십니다. 직접 들으시죠. 이강수가 단상에 올랐습니다. 저는 탐정 이강수입니다. 작년 8월 김태준 사장님이 저희 사무소를 찾아오셨습니다. 이강수는 당시 상황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태준이가 얼마나 절박하게 엄마를 찾았는지, 돈을 아끼지 않고 탐정을 고용했는지, 매일 전화해서 진행 상황을 물었는지 말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박태준 사장님은 돈이 아니라 진심으로 어머니를 찾고 계셨습니다. 홀 안이 술렁거렸습니다.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그럼 전 부인 박은영 씨의 주장은 거짓입니까? 순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박은영 씨는 제 아들을 사랑한 게 아니라 재산을 사랑했습니다. 순자는 민지가 준 병원 기록을 꺼냈습니다. 이것은 요양병원 면회 기록입니다. 박은영 씨는 1년에 두세 번밖에 면회를 오지 않았습니다. 치매 환자인 남편을 방치한 겁니다. 그리고 이혼 후에도 재산 관리권을 놓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재산 때문입니다. 순자의 말은 명확했습니다. 저는 30년 동안 단 하루도 아들을 잊은 적이 없습니다. 가난할 때도 부자가 되었을 때도 결혼했을 때도 이혼했을 때도 항상 아들을 찾았습니다. 순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제가 식당을 팔았습니다. 마지막 남은 식당까지 팔아서 변호사 비용을 냈습니다. 돈이 필요했으면 식당을 팔았겠습니까? 홀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순자의 말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돈이 필요 없습니다. 제 아들만 필요합니다. 제발 믿어주십시오. 기자회견이 끝나고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기자회견 다음 날 여론이 반전되기 시작했습니다. 언론은 순자를 다시 조명했습니다. 순자 30년 모성애 진실 태준 엄마 찾다가 기억 잃어 전 부인 은영 재산 놀인 의혹. 이번엔 은영이가 공격받기 시작했습니다. 네티즌들이 은영이의 과거를 파헤쳤습니다. 태준이와 결혼 후 사치스러운 생활을 했다는 것, 남편이 치매 걸린 후 요양병원에 버렸다는 것, 이혼 후에도 재산을 노렸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은영이는 집에서 나올 수 없었습니다. 기자들이 집 앞에서 기다렸고 사람들이 욕했습니다. 박은영 나와 남편 버린 년 재산만 노린 거지. 은영이는 결국 또 한 번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죄송합니다. 은영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남편이 아플 때 곁에 있어줬어야 했는데
저는 도망쳤습니다. 은영이는 울었습니다. 이번엔 진짜 눈물이었습니다. 재산이 무서웠습니다. 가난해지는 게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남편을 버렸습니다. 기자들은 조용히 들었습니다. 김순자 씨가 진짜 어머니라는 것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인정하기 싫었습니다. 재산 관리권을 빼앗길까봐 두려웠습니다. 은영이는 얼굴을 들었습니다. 이제 모든 걸 내려놓겠습니다. 보호자 권한을 김순자 씨께 넘기겠습니다. 그게 맞는 일입니다. 그 말에 기자들이 술렁거렸습니다. 은영이는 계속했습니다. 태준 씨, 미안해요. 당신을 진심으로 사랑하지 못해서 미안해요. 기자회견은 그렇게 끝났습니다. 다음 날 은영이는 법원에 보호자 변경 동의서를 제출했습니다. 법원은 즉시 순자를 태준이의 법적 보호자로 인정했습니다. 순자는 드디어 자유롭게 태준이를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25년 2월 순자는 요양병원을 찾아갔습니다. 이번엔 아무도 막지 않았습니다. 501호 문을 열었습니다. 태준이는 창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태준아, 순자가 부르자 태준이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또 오셨네요. 순자는 미소 지었습니다. 응, 엄마 왔어. 태준이는 순자를 바라봤습니다. 여전히 기억하지 못했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앉으세요. 고마워. 순자는 태준이 옆에 앉았습니다. 오늘 날씨 좋지? 네, 좋아요. 두 사람은 창밖을 함께 바라봤습니다. 겨울 햇살이 따뜻하게 비쳤습니다. 순자는 태준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태준이는 놀라지 않고 그대로 있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이 손 어디선가 느껴본 따뜻함이었습니다. 편안했습니다. 이 사람 어디선가 만난 것 같았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30년을 기다린 순자에게도 평생 엄마를 그리워한 태준이에게도 이 순간이 모든 것이었습니다. 순자는 매일 병원에 왔습니다. 아침 일찍 와서 저녁 늦게까지 태준이 곁에 있었습니다. 태준아, 아침 먹자. 순자는 직접 만든 음식을 가져왔습니다. 김치찌개, 된장국, 나물밥, 집밥이었습니다. 태준이는 맛있게 먹었습니다. 맛있어요. 그치? 엄마가 만든 거야. 태준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가 누군지는 몰라도 이 음식은 좋았습니다. 식사 후 순자는 태준이에게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태준이가 어릴 적 이야기였습니다. 내가 3살 때 말이야. 처음으로 혼자 걸었어. 그때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 정말요? 응, 엄마한테 뛰어왔는데 넘어질까 봐 조마조마했지. 태준이는 웃었습니다. 이야기가 재미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있어. 내가 4살 때 처음으로 엄마 사랑해라고 말했어. 순자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때 엄마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 태준이는 순자를 바라봤습니다. 왜 우셨어요? 너무 기뻐서. 태준이는 이해할 수 없었지만 순자의 눈물이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매일 이런 시간이 반복되었습니다. 순자는 끊임없이 이야기했고 태준이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태준이에게 조금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어느 날 순자가 오자 태준이가 먼저 말했습니다. 오셨어요. 순자는 놀랐습니다. 응, 왔어. 기다렸어요. 태준이의 말에 순자는 눈물이 났습니다. 기다렸다는 말, 그 말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고마워. 엄마도 내가 보고 싶었어. 2달이 지났습니다. 태준이는 순자를 보면 미소 지었습니다. 엄마, 응, 오늘 뭐 가져오셨어요? 순자는 가방을 열어 보였습니다. 너 좋아하는 잡채 만들어 왔어. 태준이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고마워요, 엄마. 순자는 가슴이 벅찼습니다. 태준이가 자연스럽게 엄마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비록 옛날 기억은 돌아오지 않았지만 새로운 관계가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담당 의사가 순자를 불렀습니다. 보호자님, 신기한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무슨 일인가요? 환자분 상태가 호전되고 있습니다. 순자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호전이요? 치매가요? 네. 최근 MRI 검사 결과 뇌 위축이 멈췄습니다. 더 이상 나빠지지 않고 있어요. 의사는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이전 사진과 비교하면 확실히 다릅니다. 오히려 조금 좋아진 것 같기도 해요. 어떻게 그럴 수 있나요? 환경의 영향입니다. 사랑받고 안정되면 뇌가 회복될 수 있습니다. 드문 경우지만 가능합니다. 순자는 울었습니다. 정말요? 우리 태준이가 나아지고 있는 거예요? 네, 계속 이렇게 돌봐주세요. 기적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순자는 더욱 열심히 태준이를 돌봤습니다. 매일 음식을 해서 가져갔고 이야기를 들려줬으며
함께 산책했습니다. 병원 정원을 걸으며 순자는 태준이 손을 잡았습니다. 태준아, 저기 봐. 꽃이 피었어. 예쁘네요. 봄이 왔어. 태준이는 순자를 바라봤습니다. 엄마, 응? 엄마는 언제부터 저를 알았어요? 순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내가 태어났을 때부터, 아니, 내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알았어. 태준이는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그럼 오래 아신 거네요. 응, 아주 오래. 30년도 더 30년. 태준이는 그 숫자가 어떤 의미인지 몰랐지만 중요한 것 같았습니다. 엄마 고마워요. 뭐가 고마워? 저를 포기하지 않아서요. 순자는 멈춰 섰습니다. 태준이를 바라봤습니다. 너 기억하니? 태준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기억은 안 나요. 근데 느낌이 와요. 엄마가 절 오래 찾았다는 느낌이요. 순자는 태준이를 꼭 안았습니다. 그래, 엄마, 너 찾았어. 30년 동안 찾았어. 태준이는 순자의 품에 안겼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이 따뜻함 어디선가 느껴본 것 같았습니다. 아주 오래 전에 석 달이 지났습니다. 2025년 5월 태준이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느 날 아침 순자가 병원에 왔을 때 태준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꿈 꿨어요. 무슨 꿈? 작은 방이 나왔어요. 좁은 방이었는데 엄마랑 저랑 있었어요. 순자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그 방이 어땠는데? 따뜻했어요. 엄마가 밥을 주셨어요. 맛있었어요. 순자는 눈물이 났습니다. 그건 꿈이 아니야. 진짜야. 우리가 살던 집이야. 정말요? 응, 내가 5살 때까지 살던 집이야. 태준이는 눈을 감고 생각했습니다. 희미하게 떠올랐습니다. 좁은 방, 따뜻한 밥, 엄마의 목소리, 기억이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이후 태준이는 조금씩 더 많은 것을 기억했습니다. 엄마, 저 블록 가지고 놀았어요. 맞아, 빨간색 블록 좋아했지. 네, 그리고 집 만들었어요. 그래, 우리 집 만든다고 했지. 태준이는 점점 더 많이 기억했습니다. 완전하지는 않았지만 조각조각 돌아왔습니다. 어느 날 태준이는 갑자기 물었습니다. 엄마, 저 왜 엄마랑 헤어졌어요? 순자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진실을 말해야 할까요? 내가 길을 잃었어. 제가요? 응, 5살 때 혼자 나갔다가 길을 잃었어. 그리고 누군가가 너를 데려갔어. 태준이는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뭔가 떠오르는 것 같았습니다. 아이스크림. 순자는 놀랐습니다. 아이스크림? 남자가 아이스크림 사준다고 했어요. 태준이는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그리고 차를 탔어요. 멀리 갔어요. 순자는 태준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 천천히 생각해. 태준이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아니야. 네, 잘못 아니야. 집 나가지 말았어야 했어요. 엄마 말 들었어야 했어요. 순자는 태준이를 안았습니다. 괜찮아. 이제 다 괜찮아. 우리 만났잖아. 태준이는 순자의 품에서 울었습니다. 30년 동안 쌓였던 죄책감이 터져 나왔습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미안할 것 없어. 엄마가 더 미안해. 지켜주지 못해서 두 사람은 한참을 안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태준이는 또 꿈을 꿨습니다. 이번에는 더 선명한 꿈이었습니다. 엄마가 밥을 먹이고 재워주고 아침에 일 가면서 뽀뽀해 주던 기억 모두 돌아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 태준이는 순자를 보자마자 말했습니다. 엄마, 기억났어요. 순자는 숨을 멈췄습니다. 뭐가? 엄마 얼굴이요. 5살 때 본 엄마 얼굴. 태준이는 순자를 바라봤습니다. 지금이랑 똑같아요. 눈이랑 코랑 입이랑 다 똑같아요. 순자는 울었습니다. 그래, 엄마야. 내 엄마. 맞아. 태준이도 울었습니다. 보고 싶었어요. 30년 동안 보고 싶었어요. 나도 보고 싶었어. 30년 동안 찾았어. 두 사람은 서로를 꼭 안았습니다. 30년의 시간이 그 순간 사라졌습니다. 다시 엄마와 아들이 되었습니다. 진짜 엄마와 아들로 말입니다. 2025년 6월 의사는 놀라운 발표를 했습니다. 퇴원이 가능합니다. 순자와 태준이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말요? 네, 상태가 많이 호전되었습니다. 일상생활이 가능한 수준입니다. 의사는 검사 결과를 보여줬습니다. 뇌 위축이 멈췄을 뿐 아니라 일부 회복되었습니다. 인지 기능도 많이 좋아졌고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가요? 사랑의 힘입니다. 의사는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보호자님의 헌신적인 돌봄이 환자를 살렸습니다. 순자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일주일 후
태준이는 퇴원했습니다. 병원 직원들이 모두 나와 배웅했습니다. 태준 씨,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모두 감사합니다. 특히 간호사 민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사장님 태준 씨 잘 부탁드려요. 고마워 민지야. 내가 아니었으면 우리 못 만났을 거야. 순자는 민지를 안았습니다. 민지도 울며 안았습니다. 태준이는 순자와 함께 차에 탔습니다. 병원을 떠나며 태준이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오래 갇혀 있던 곳이었지만 이제 자유입니다. 엄마, 우리 어디 가요? 우리 집이요? 응, 엄마랑 태준이 집. 순자는 차를 몰아 노량진으로 갔습니다. 작은 원룸이었습니다. 식당을 팔고 난 후 순자가 얻은 작은 집이었습니다. 여기가 우리 집이야. 좁네요. 순자는 웃었습니다. 그래, 좁지. 옛날 우리 집처럼. 태준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좁아도 따뜻하면 되죠. 그럼 우리 둘이면 충분해. 순자는 태준이를 집 안으로 데려갔습니다. 작은 방 하나, 부엌 하나, 화장실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깨끗했고 따뜻했습니다. 태준아, 배고프지? 밥 해줄게. 순자는 부엌으로 가서 밥을 지었습니다. 태준이는 방 안을 둘러봤습니다. 벽에 사진이 붙어 있었습니다. 자신의 어릴 적 사진이었습니다. 5살 때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 태준이는 사진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때의 자신이 지금의 자신과 이어져 있었습니다. 밥이 되었습니다. 순자는 밥상을 차렸습니다. 김치찌개, 계란말이, 나물, 김치, 간단하지만 정성스러운 밥상이었습니다. 많이 먹어. 태준이는 밥을 먹었습니다. 맛있었습니다. 집밥 맛이었습니다. 엄마, 응, 행복해요. 순자는 눈물이 났습니다. 나도, 엄마도 행복해. 두 사람은 마주보며 밥을 먹었습니다. 30년 만에 함께하는 식사였습니다. 그날 밤 태준이는 순자 옆에서 잠들었습니다. 좁은 방이었지만 둘이 누우니 딱 좋았습니다. 엄마, 응, 잘 자요. 그래, 잘 자, 우리. 태준이. 순자는 태준이의 이마에 입을 맞췄습니다. 30년 전처럼 태준이는 미소 지으며 잠들었습니다. 엄마 품에서 에필로그 새로운 시작. 2025년 가을. 순자와 태준이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순자는 다시 작은 식당을 열었습니다. 노량진의 한 골목 10평짜리 작은 가게였습니다. 태준이네 밥집. 태준이의 이름을 딴 간판이었습니다. 태준이는 식당 일을 도왔습니다. 완전히 회복되지는 않았지만 간단한 일은 할 수 있었습니다. 설거지, 청소, 손님 맞이 열심히 했습니다. 엄마, 손님 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순자는 환하게 웃으며 손님을 맞았습니다. 식당은 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30년 만에 제외한 모자가 운영하는 식당이라는 소문.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응원하는 마음으로.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손님이 왔습니다. 전부인 은영이와 두 아이 지수와 준서였습니다. 순자는 놀랐지만 환대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은영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동안. 순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앉으세요. 지수와 준서는 아버지를 봤습니다. 아빠. 태준이는 아이들을 바라봤습니다. 기억이 났습니다. 내 아이들. 지수, 준서 두 아이는 울며 아버지를 안았습니다. 아빠 보고 싶었어. 나도 보고 싶었어. 순자는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가족이 다시 만나는 모습 아름다웠습니다. 은영이가 말했습니다. 태준 씨,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괜찮아요. 이제 다 지난 일이에요. 아니에요. 제가 잘못했어요. 당신이 힘들 때 곁을 떠났어요. 태준이는 은영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해해요. 당신도 힘들었을 거예요. 은영이는 울었습니다. 진짜 눈물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은영이와 아이들은 가끔 식당을 찾아왔습니다. 다시 가족이 되지는 않았지만 좋은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한편 양아버지 김재용 회장도 찾아왔습니다. 태준아, 회장님 미안하다. 내가 힘들 때 도와주지 못해서. 아니에요. 회장님도 힘드셨을 거예요. 김재용은 순자에게 인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준이 잘 키워주셔서. 순자는 미소 지었습니다.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김재용은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이건 태준이 회사 지분입니다. 다시 돌려드립니다. 태준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필요 없어요. 지금이 행복해요. 김재용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역시 내 아들이야. 두 사람은 안았습니다. 양아버지와 아들로 2026년 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태준이의 기억이 거의 완전히 돌아온 것입니다. 의사들도 놀랐습니다. 기적입니다. 조발성 치매가 이렇게 회복된 경우는 처음입니다. 언론이 다시 이 이야기를 다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사랑의 기적, 치매 환자 완치 30년, 모성이 아들 살렸다. 순자와 태준 새로운 시작, 긍정적인 기사들이었습니다. 순자와 태준이는 방송에도 출연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절대 포기하지 말라고, 사랑은 기적을 만든다고 전했습니다. 그의 여름, 순자는 60대 중반이 되었지만 여전히 아름다웠습니다. 세월의 풍파를 견뎌낸 얼굴에는 평화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태준이는 30대 후반이 되었고 건강을 되찾았습니다. 기억도 돌아왔고 일상도 회복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두 사람은 한강 둔치를 걸었습니다. 벚꽃이 흩날리는 봄날이었습니다. 엄마, 응, 행복해요. 나도. 태준이는 순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30년 동안 놓쳤던 손이었습니다. 이제 다시는 놓지 않을 것입니다. 엄마,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우리 태준이. 두 사람은 한강을 바라봤습니다. 물은 흐르고 바람은 불고 벚꽃은 흩날렸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사랑만큼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30년을 견뎌낸 사랑, 그 사랑이 기적을 만들었고 두 사람을 다시 만나게 했습니다. 하늘에서 누군가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순자의 첫 남편 박진수, 태준이의 진짜 아버지. 그는 미소 지으며 두 사람을 축복했습니다. 잘했어, 순자. 우리 아들 찾았구나. 그날 밤 별이 유난히 밝게 빛났습니다. 순자와 태준이는 집으로 돌아와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간단한 밥상이었지만 행복으로 가득했습니다. 두 사람은 마주보며 웃었습니다. 30년의 시간이 만든 주름과 상처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이 순간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다시 만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진짜 엄마와 아들이 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의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끝 30년, 긴 세월이었습니다. 하지만 순자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가난할 때도, 부자였을 때도, 결혼했을 때도, 이혼했을 때도 단 하루도 아들을 잊지 않았습니다. 태준이도 엄마를 잊지 않았습니다. 보육원에서도 양부모, 집에서도 재벌이 되었을 때도, 치매로 기억을 잃어가면서도 마음 깊은 곳에서는 엄마를 그리워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두 사람은 만났습니다. 사랑이 기적을 만들었습니다. 모성이 치매를 이겼습니다. 진심이 세상의 오해를 이겼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모든 분들께 전합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진심은 언젠가 통합니다. 사랑은 반드시 승리합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입니다. 오늘도 누군가를 그리워하며 살고 계신 모든 분들께 위로를 보냅니다. 희망을 잃지 마세요. 기적은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반드시 다시 만날 것입니다. 순자와 태준이처럼. 감사합니다.